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송광용이라고 합니다.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는 신미안 또 문학책을 주로 만드는 문학들이라는 두 개의 출판사인데요. 뭐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신미안은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눈 이런 뜻인데 분별할 심, 아름다울 미, 눈안 이렇게 이제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들은 문학이라는 말에 다양한 연대를 뜻하는 들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고요. 에, 그동안 글쓰기와 한국어 고전 또 사진에 대한 강의를 여러 선생님들이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시간에 책이란 무엇인가, 책의 역사, 책의 기능,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실제 책을 교정하고 편집하는 아마도 그 실기 중심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 강의에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진을 강의해 주신 최성욱 우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보통 이제 그 책을 만들 때 들어가는 사진은 그 사진의 그 해상도 그 용량이 너무 작으면 책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사 가실 때 그럴 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 설정에서 해상도를 가장 큰 용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찍을 때는 뭐 큰 용량으로 찍었는데 제출할 때는 뭐 작은 사이즈의 용량을 보내주면 안 되겠죠. 찍을 때 그 큰 용량 그대로 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인 것으로 압니다. 한국어나 또는 뭐 한국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고 특히나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출판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공감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우선 걱정이 됩니다. 자, 화면에 지금 보시면 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이 화면에 뭐 이제 동아시아권의 뭐 한자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눈에 익는 눈에 아주 익은 친근한 그런 글자체일 건데요. 지금 이게 한자로 이게 책이라는 글씨입니다. 과연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와 함께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종종 하는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은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 학생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뭐 책은 친한 친구 같다. 그러니까 뭐 고민이 있거나 또는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이런 상태일 때 또는 뭐 외로울 때 책을 읽으면 위안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럴 때 마치 친구처럼 책은 친근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책은 뭐 수면제다. 그러니까 뭐 책만 보면 졸음이 온다. 뭐 하고 하품을 하게 된다. 이런 분도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또 뭐 어떤 학생은 제법 그 의젓한 답을 합니다. 뭐 책은 지식을 담는 그릇이다. 뭐 또는 뭐 정보를 서로 나누는 매개체다. 뭐 기특하죠. 자, 또 어떤 학생은 책은 소장품이다. 그러니까 뭐 예쁘거나 뭐 특이한 어떤 그 자기가 곁에 두고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소장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책의 장정, 그러니까 책이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다, 어떤 모양새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그 뭐 어떤 종이, 독특한 종이의 어떤 그 감촉, 질감, 뭐 또는 뭐 디자인이 뭐 독특하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일반 책 같지 않고 뭔가 하여튼 그 책의 겉모양이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거죠. 자,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의 대답도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정한 부분 이 학생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출간되는 책을 보면 표지는 뭐 웬만한 그 미술 작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책과 어떤 식으로든 친해지면 그 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자기 방에 뭐 책을 꽂는 책꽂이가 뭐 등장하게 되겠죠. 또 이렇게 책이 좀 뭐 점점 많아지게 되면 뭐 책 소장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 책을 소장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책을 읽지 않을 수 없겠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책을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또 책을 읽는 사람이 또 책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책을 많이 접하는 사람이 또 책을 읽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책의 기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책의 어원을 통해서 책이 처음에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영어에서 뭐 이것은 그 비치트리라고 너도밤나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그 책을 만드는 그 재료가 결국 나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도밤나무의 어떤 그 나무 판자에 문자를 새기는 그런 것이었겠죠. 다음에 뭐 성경이나 고대 문학 작품 이런 것은 이제 코덱이라고 하는데 이 코덱이란 말이 복사 뭐 사본 이런 뜻인데 그 라틴어의 그 이것도 역시 나무 줄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그 나무 어떤 판에 문자를 기록한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영어에 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페이퍼는 파피루스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파피루스의 역시 그 넓고 평평한 어떤 그 이파리의 문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 이집트 이따가 또 다른 화면이 나올 건데요. 고대 이집트 서기관들은 그 풀줄기를 엮여 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펼쳐서 거기에 이제 문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란 말도 쓰지요. 그 성경 같은 경우에도 그 두루마리처럼 펼쳐진 그런 그 종이 매체에다가 기록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성경은 사실 이제 종이라기보다는 그 동물 양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의 그 거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에 그 활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새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독일의 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우리가 흔히 그 인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구텐베르크가 1455년에 유럽 최초로 그 활자를 이용한 그 책을 인쇄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쇄혁명이라고 하는데, 자, 다음 이미지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뭘까요? 갑골문, 금문, 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책에 대한 이 한자가 나와 있고, 이것들에 대한 뭐 갑골문이나 금문이나 전문에 대한 그 형상이, 지금 모형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그 아래쪽에 이것은 이제 그 죽간이라고 하는데, 대나무를 이렇게 얽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자를 이렇게 붓으로 써 내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거 죽간을 좀 더 세세하게, 이게 아마 무슨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쭉 모양 문자를 새겨 가지고 책처럼 이렇게 엮었죠.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갑골문, 금문이라고 합니다. 갑골문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물의 뼈에 문자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금문은 그 새죠, 새붙이. 뭐 사찰 절에 가면 그 큰 종이 있죠, 범종이라고 하는 그런 범종 같은 것도 유심히 보면 그 표면에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볼로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건 갑골문인데, 요거는 그 어깨뼈, 뭐 소의 어깨뼈라든지 뭐 큰 동물의 어깨뼈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직지심경이라고 되어 있죠. 직지심경. 자, 이게 사실 책의 역사에서 특히 이제 한국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직지심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이 그 직지심경은 백운화상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1372년, 그러니까 고려 공민왕 때 저술이 되었다고 해요. 1377년 지금의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좀 널리 알려진 것은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도서의회 기념 전시회에 이 책이 출품되어서 세계 최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금속 활자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 요거는 이제 그 세계에서 그 가장 오래된 책에 이 금강경을 꽂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서북부 한 동굴에 이게 있던 것이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된 건데, 요거는 이제 금속활자가 아니라, 아까 금강경은 금속활자였는데 요거는 금속활자가 아니고 목판, 그러니까 나무에 새긴 거를 이렇게 종이에 인쇄를 한 것이죠.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보면 이게 지금 전체 모습은 아닌데요. 자, 여기
부처가 있고 부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뭐 부처님 이것이 이제 그 부처님의 어떤 이 내용은 이제 부처님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을 설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후반부는 뭐 조금 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한 경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책도 그 이미지도 같은 화면인데요. 이것도 역시 금강경인데 이렇게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그림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글씨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쓰는 글씨를 이렇게 내려 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제목이 이렇게 금강경이라는 제목이 오고 이렇게 글씨들이 이런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오른쪽에 그 제목이 가기 때문에 자,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에다가 그 이미지들을 깔고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그 만들어진 책에도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고려한 그런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자, 이 금강경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지금 뭐 중국에 있거나 또는 뭐 한국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현재 지금 영국 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아까 말씀드린 중국 서북부 그러니까 그 둔황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뭐 그 영국이 근대에 이것을 그 약탈해 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자의 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자의 서는 뭘까요? 이 사자의 서는 그 에집트의 미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묻는 관 속에 이렇게 사람과 함께 묻었던 그런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부적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편안하게 다음 생을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런 기록을 무덤의 부장품의 하나로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 사자의 서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피루스 나무 이파리나 또는 짐승의 가죽, 아까 양피지라고 그랬죠. 그런 가죽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아마 좀 무슨 재판관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시중을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여기 또 맨 왼쪽에 보면 이렇게 또 무슨 판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순서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뭘까요? 이 사람들도 아마 죽은 영혼인 것 같은데 여기 말하자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저승사자 사람이 죽으면은 저승까지 데리고 가는 이런 사자가 아닌가 짐작이 되고 여기도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사자에게 손이 이끌려서 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저울 같은 게 있습니다. 저울 같은 게 자세하게 보면 요게 이제 죽은 사람의 심장이고 요거는 그 깃털이라고 그래요. 깃털.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 심판 죽은 이 한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악한 일을 많이 했나 또는 선한 일을 많이 했나 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심장이 이 깃털보다 더 무거우면 이 사람은 이승에서 그러니까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그 어떤 사후 죽은 다음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이게 이승을 떠도는 영원히 떠도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자, 이 사자에서 이걸 자세하게 보시면 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가장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죠, 지금? 자, 여기 이 판관에게 쏠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시선도 판관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도 판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무게를 단 사자가 좌우에 이렇게 놓고서 지금 심장이 더 가볍죠. 심장이 가벼우면 이 사람은 선행을 많이 쌓았다는 거죠. 깃털이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쌓았다. 뭐 이런 사람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자,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이 중심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상형으로 된 문자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주문 같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장의 그 이미지 속에 책 장면 속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시선의 흐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가지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설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또 하나의 어떤 이것과 달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장면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루마리 성경이죠. 이것도 두루마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두루마리 성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피지 동물의 가죽에다 그 문자를 새긴 것이고, 이건 이제 아마도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겠죠. 이 두루마리 성경도 사실 뭐 동굴 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종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곤 하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 자,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뭔가요? 인쇄혁명, 구텐베르크가 인쇄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이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 그 인쇄술로 찍은 책이죠. 책. 요것도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여러 이렇게 사자어서에서 이렇게 봤던 편집의 어떤 시선의 흐름 이런 것처럼 오래전에 만들어진 성경에도 그런 게 좀 있죠. 이렇게 텍스트를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서 2단으로 1단 또 하나 1단 이렇게 2단으로 하고 그 사이를 구분해주는 이미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넣었죠. 그런데 한문과 다르게 영어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가잖아요. 사람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더 무게가 더 있는 그림들로 되어 있고 이 그림들이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시선이 유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성경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중세의 르네상스가 처음에 발달한 곳이 어디죠? 이탈리아에서 아무래도 이탈리아는 이제 도시고 또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한국말로 이게 문해 부흥이라고 하죠. 문해 부흥. 이 문해 부흥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곧 이제 전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지요. 자, 이 르네상스는 사실 그 신본이 아니라 인본. 그러니까 중세는 그 로마 교황의 권력이 막강하던 그런 시기고, 사람보다는 신을 먼저 중심에 두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르네상스는 사실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본, 신이 아닌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던 그런 운동인데, 자, 이것과 인쇄술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 교황이 신권, 그러니까 신의 권력이 막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거나 읽을 수가 없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신권, 그 신중심의 사회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그 교황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그 다시 개축을 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일반인들에 대한 그 죄를 면제하는 거죠. 돈을 받고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루터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 루터가 95개 조로 그 반박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전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하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상징인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이 금속 인쇄술로 인해서 그 전 유럽에 이렇게 보급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루터는 그 이 인쇄술을 가리켜서 그 새로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이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그 라틴어로 쓰여졌던 그 성서라고 하는 것은 몇몇 그 소수의 그 지식인밖에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루터의 그 노력으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인쇄가 되어서 전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손쉽게 그 성경의 세계로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신성화되어 있던 그 몇몇 사람들이 독점해왔던 그 신권의 그 권위가 이렇게 급격하게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 성경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사실은 각국 언어로 다 번역이 됐고, 또 누구나 다 성경을 손쉽게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중세 때는 사실은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그 종교 개혁도 불가능했고, 또 그 지금처럼 그 이루어진 문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자, 이거는 그 독일의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자, 히틀러는 다들 아시겠죠? 어떤 인물인지. 자, 이 책, 나의 투쟁,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히틀러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사상을 그 당시 독일 국민들한테 알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히틀러의 어떤 그런 그 극단적인 어떤 민족주의, 또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인종을 차별하고 유태인을 뭐 학살했죠. 그 인종 차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이
당시에 90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시대에서 한국에서 뭐 100만 부 팔리면 그 아주 오랫동안 기록될 만한 세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00만 부라는 이 부수가 판매되었으니까 이 책이 나중에 이제 독재자 히틀러의 어떤 그 파시즘의 단초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한 권의 책이 어떤 권력의 도구라고 할까? 이런 걸로 이렇게 전락한 그런 사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오쩌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택동이라고 하는 그 모택동 어록이죠, 어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지금도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책으로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는데요. 이 모택동 어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택동의 사상이나 어떤 그 경구,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 그 중국의 모든 그 노동자들에게 아주 널리 보급되었고, 사실 중국이 또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아까 또 히틀러의 그 나이 투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수가 또 사람들에게 판매되거나 또는 보급되었고 또 익히지 않았을까.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그 문화 대혁명 시기, 또 1970년대죠 그때가. 그럴 때 이것은 뭐 당 차원에서 수많은 부수를 제가 듣기에는 몇 억부라고 해요. 몇 억부에 달하는 부수가 판매되거나 이렇게 보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료로 나눠주고 일종의 사상 교육의 어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게 1960년대 말, 그러니까 70년대, 그죠? 7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에서는 웬만한 학생들이나 사회인들이 이 모주석의 이 책을, 어록을, 가지고 다녔고, 또, 늘 읽고, 외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저도 지금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혀가 꼬이고, 또 이게 말의 어떤 그 악센트, 또 강약 이런 것들, 또 그 말의 속도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자연스러운데, 지금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는 이 도중에도 지나가는 어떤 한 대목에서 이건 내가 좀 말이 좀 꼬였네, 또 뭔가 좀 이거 의미를 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네 하는 좀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중간에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조금 아까 지금 모택동 어록까지 이야기했죠. 조금 숨을 돌리는 차원에서 중국에 우리가 좀 달리 이 시각을 좀 바꿔봅시다. 자, 요 화면을 보시면, 요 화면은 뭔가요? 역시 이제 중국의 사마천 역사가죠.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의 책 사기 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마도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은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자, 이 사기가 뭔가요? 이게 아주 너무 유명한 거죠. 저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기 열전은 그 사기 중에 하나의 파트이고요. 자, 사기는 사기 봉기, 사기, 서기, 또 사기 열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방대한 책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통틀어서 어떤 최고의 역사서이자 문학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사마천이라는 이 사마천이라는 인물은
한나라 때의 그 역사가입니다. 한나라. 그러니까 그 한나라 무제. 그러니까 한나라 무제는 사실 이 한무제는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그 손꼽히는 그런 황제죠. 그 시기에 그이 사마천이 에, 그 살았고 또 그 시기에 이제 그 태사공이라는 그러니까 태사 그 역사를 기록하고 뭐 천문이라든지 뭐 또 그 역술 천문 역술 또는 뭐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직책을 이제 태사라고 하는데요. 태사라고 하는데 그런 그 벼슬을 하면서 이 사마천이 그 한무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마천의 참 제가 이제 이 사마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마천의 그 일대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고 또 책을 그 설명하는 매개로서도 아주 손색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천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그 한무제 때 태사라는 직책을 맡았다고 했죠. 자, 이 사람이 태사공 전서라는 이게 이제 사마천이 지은 그 글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신의 일종의 자서전 같은 소개의 그 글을 담은 그런 챕터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 태사공 전서에 기록하는 걸 보면은 아버지도 역시 그 사마담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무제 초기 때 그 태사령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직책으로 일을 하게 됐고 또 이 아버지 사마담이 볼 때 이 사마천이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이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뭐냐면 아버지 사마담이 사마천이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고대 문헌들을 구해와서 읽게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20살 때 그 중국 전역을 이렇게 유람하면서 중국의 그 어떤 당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지리, 뭐 풍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문화적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의 사건들을 연구하고 또 그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사마천이 이 사기라는 책을 쓸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마천 하면은 이제 사마천이 이렇게 그 한무제 때에 이렇게 벼슬을 살다가 일생일대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격변기가 옵니다. 격변기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릉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100년이라고 해요. 그때 한무제가 이릉에게 군사 5천을 주어서 이광리를 도와 흉노족을 토벌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광리 그러니까 이광리는 한무제가 사랑하는 아끼는 애첩이 오빠죠. 오빠. 그러니까 처남인 거죠. 처남. 이광리를 뭔가 좀 이렇게 뭐 흉노를 토벌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전과를 뭐 전쟁에서 세우지 못하는 이광리에게 약간 공을 좀 세우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광리는 전투에서 아주 대패하고 맙니다. 뭐 흉노족 8만을 상대로 뭐 대패를 하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릉이라는 장군이 뒤따라가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으로 이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천이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 조정의 어떤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이릉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는데 이 사마천이 이 이릉을 이렇게 두둔을 해요. 다른 대신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용기 있게 사마천이 나서서 이릉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5천의 군사로 8만의 적군을 상대했고 또 화살과 군량미가 제때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싸웠다. 그런 이름을 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함무제의 그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형까지 이렇게 언도를 받게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잠깐만요. 자, 봅시다. 이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원전 110년 아버지 사마담이 병으로 죽었다. 거의 30년간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 재직했던 사마담은 생전에 자신이 사기를 쓰려고 계획했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마주하게 되어서 이제 그 아들인 사마천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마담이 아들 사마천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은 뭐 주나라 왕실의 대대로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였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태사 곧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거라. 태사가 되거든 내가 저술하려고 했던 바를 잊지 마라. 무릇 효도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며 그 다음은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마지막은 자신을 내세우는 데 있다. 후세에 이름을 떨침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죽은 사마담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랑에 이제 부임을 하죠. 기원전 108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사기를 집필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집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흥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사형을 이제 언도받게 되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자, 이 그 사형을 언도받으면은 이게 사기를 쓸 수 있겠어요? 사기 집필을 더 이상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에서는 사형을 받게 되면은 그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허리가 잘리는 요참형, 이걸로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50만 전이라는 막대한 벌금을 내고 죄를 사면받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궁형, 그러니까 사마천은 이제 남성이니까 남성의 이제 그 거세를 당하는 거죠. 거세. 그러니까 이제 거세를 당해서 살아남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형을 받은 사마천이 결국에는 이제 궁형을 선택하죠. 근데 그 궁형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그 아버지가 남긴 유언, 그 사기를 쓰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마천은 뭐 돈 집안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누가 50만 전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마천을 위해서 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남자로서는 최고의 치욕이죠. 최고의 치욕인데 그 궁형이라는 그 최고의 치욕을 감수하면서라도 목숨을 일단 보존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사기를 집필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 한번 또 그 다음 구절이 뭔가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 이게 뭐냐면 이제 사마천이 당시에 자기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를 쓴 글인데, 이게 보임소경서라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있죠. 이건 뭐냐면 친구인 그 임소경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서 내가 쓴 글이 이제 사마천이 쓴 글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임소경서. 자, 이 글이 이제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할 때 요즘도 가끔씩 읽어보는 그런 글인데요. 자, 용기 있는 남자가 언제나 절의를 지키고 죽는다고는 할 수 없고, 겁쟁이가 때로는 의리를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일이 있다. 내가 비겁한 자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만은 보존하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나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분별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다. 내가 왜 터무니없는 이유로 오랏줄에 묶여 모욕을 받는 것일까?
자유를 빼앗긴 노비조차도 책임을 지고 자살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은가? 은인을 거듭하고 생명만 보존하는 것은 더럽고 불결한 것임을 알고도 내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살아간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 불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은 내 마음 속에 생각해 둔 그 아직 충분히 발표하지 못한 그 생각해 둔 것을 아직 충분히 발표하지 못한 어떤 억울한 것이 있고, 또 이런 훌륭한 저수를 후세에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기를 지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주나라의 문왕이 그 은나라에 이렇게 붙잡힌 몸이 되었을 때 주역이라는 그 엄청난 저수를 했고, 공자도 자기의 도의 나아갈 바를 알리지 않으면 자기의 도를 밝히기 위해서 춘추를 지었고, 구런은 초나라 초왕에 의해서 추방당하면서 이소라는 시를 지었고, 또 좌구는 장님이 된 뒤에 국어를 만들었고, 손자는 다리가 잘리는 그런 형을 받고서도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편집했고, 또 여불리는 총나라에 들어가 여시춘추를 전했고, 한비자는 진시 황제에게 죄인으로 붙들리고 난 뒤에 설란 고분을 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왜 차라리 죽음을 깨끗하게 택하지 않고 구차하게 살아남아서 그 궁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어요. 자, 이 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보임소경서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자, 오직 이 저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뭐 이런 일심이 있어서 궁형이라는 극형을 받았고, 그런 극형을 받았고서도 태어날 수 있었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저술이 끝나 이것을 명산 속에 넣어 간직하고 이것이 영원히 전해져서 큰 도시에 사는 학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의 커다란 이 치욕은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을 것이다. 만일 내가 사형된다 하더라도 무슨 억울함이 있을 것인가. 자, 궁형이라는 화를 입고 향리의 비웃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선조에게 큰 수치를 입힌 이상 나는 두 번 다시 돌아가신 부모에게 성묘도 할 수 없다. 100세가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 수치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도 창자가 9번씩 끊어지고 방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게 되고, 걷고 있어도 어디로 걷고 있는 것인지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궁형을 받은 상태의 자신이 얼마나 그 자신의 처지에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고, 또 그 수치를 생각하면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나와 속옷이 축해져 버린다. 이런 그 자신의 처지를 친구인 그 임소경에게 사마천은 썼던 거죠. 자, 어떤가요? 사마천이 결국은 이런 치욕을 겪고서 견디면서 썼던 이 사기는 사실 중국의 역사에서 이 사기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역사서는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마천의 이 그 치욕은 아까 여기 그래서도 나왔지만 먼 훗날 이 학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사마천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 비슷한 예로 한국에도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산 정약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산 정약용의 초상화이고, 다산 정약용은 뭐 조선조 그 후기 무렵 1700년 1800년 초 뭐 이 무렵의 인물인데,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유배를 가죠. 그래서 전라남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도 광주에서도 한참 내려가면 강진이라는 조그만한 소읍이 있는데, 그 강진의 만덕산 자락에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초가집이었다고요. 여기에서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다산 정약용도 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홀로 이제 고립되어서 갇혀서 지냈는데, 이 다산 정약용은 그 기간 동안 사마천처럼 그 말하자면 자신의 처지에 그 한탄만 하지 않고 피나는 공부를 통해서 방대한 양의 그 저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다산 정약용 하면 실학자라고 하죠. 실학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으로 말하자면은 중국의 이제 성리학 중심의 시대가 계속 한국에도 조선 시대에 계속 되다가, 중국의 이제 그 청나라가 정권을 잡을 무렵부터 그 언저리와 맥을 같이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실사고시, 실용적인 학문이 이렇게 싹을 트는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이렇게 손을 꼽히고 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기 지금 그 다음 장에 아마 제가 써놨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 아까 사마천이 읽었던 그런 느낌과 비슷한 글을 또 다산 정약용 글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성리학이 추앙받던 그런 시대에 천주교, 지금의 천주교도라는 게 이교도죠. 이교도라는 그런 누명으로 결국은 쫓겨난 거죠. 정부에서 쫓겨나서 멀리 이제 강양까지 귀향을 가게 됩니다. 유배를. 이때에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당시의 이제 임금 왕이었던 정조에게 바친 상소문입니다. 일종의 이 상소문은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그때 다산의 나이가 38살 때인데, 천주교인이라는 비방을 변명하면서 동부승지, 당시 이건 동부승지는 이제 직책이죠. 동부승지라는 벼슬을 사퇴하는 상소문, 왕에게 올리는 글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이 오래도록 안 풀렸으니, 그러니까 뭐 핍박받고 또 귀향도 가고 뭐 벼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장차 아무개는 참으로 사교 곧 천주교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토록 벼슬길이 막히니 가엾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신에게 복이요 경사이며 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이 예전처럼 뭐 또 임금이 이렇게 워낙 다산 정약용을 이뻐했기 때문에, 총애했기 때문에 다시 또 용서를 해준다고 하면, 그런다면 이제 신이 예전처럼 의기양양하게 날개를 펴고 다닌다면, 남들이 반드시 아무개는 예전에 사교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토록 좋은 벼슬을 하니 가증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신에게는 화요 재앙이며 죽는 길입니다. 이제 신이 한번 조정에 얼굴을 들고 다니면 벼슬 높은 사람들이 서로 신을 가리키면서 저기 오는 자가 누구냐, 저자가 참으로 사교에 빠졌던 자가 아닌가 할 것입니다. 제 모습과 마주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문득 떠오를 테니 신이 장차 무슨 얼굴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차라리 산속에 그림자를 숨기고 발자취를 감추어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차츰 잊어버리고 모르게 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와 아름다운 벼슬도 신이 바라는 바가 아니며, 많은 재물과 후한 녹도 신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가닥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천하에 일찍이 없었던 이 추악한 죄명을 씻는 것이 바로 신의 지극하고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간절함이 느껴지죠.
당시에 그 다산 정약용과 반대파 신하들도 이 다산 정약용이 올린 이 상소문을 읽고서 아주 매우 광명하다, 아주 밝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자명소라고, 일명 자명소라고, 이게 뭐야, 스스로를 밝게 밝히는 상소라, 이런 뜻이겠죠.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진에서 이제 기나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와 연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하는 그런 그 일이 1801년 1월 달에 있었고, 그 다음 달인 2월에 정약용과 그 삼형제, 그러니까 정약종 이렇게 삼형제가 이렇게 체포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그 다음 달인 3월달에 정약용은 경상도 장항기라고, 지금은 이제 포항에 유배를 당합니다. 둘째 형 약전은 전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서 한참 내려가면 신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완도에 속해 있죠. 완도군에 이 신지도로 유배를 갔고, 셋째 형인 정약종은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을.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 선생이 이제 처음 이제 3월달에 경상도 포항 장항기로 유배를 갔죠. 거기에서 이제 그 수호제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수호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집, 그런 뜻인데요. 제가 여기 인용을 해놨을까? 예, 여기 지금 한자를 써놓지는 않았는데, 지킬 숫자에 나 오자에 집자인데 나를 지키는 집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우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 책이나 내 나무들, 이런 것들은 누가 훔쳐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좀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자, 무슨 말이죠? 오직 나만이 잘 달아나서 들고 들어가고 나오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라는 사람, 나의 마음은 어떻게 붙들어맬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은 이익으로 꿰면은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면 떠나가요.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나는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스러운 모습만 보아도 내가 떠나간다.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도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겠는가? 그래 나야말로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조금 느끼는 바가 많아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인용을 했어요. 자, 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글은 무슨 글이냐면, 다산 선생이 이제 강진에 유배됐을 때 어때요? 이제 유배를 갔다고 하는 것은 양반이지만 거의 이제 망한 가문이죠. 패족 망한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보아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지니까.
그래서 벼슬살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갑갑한 마음을 이 두 아들들한테 이렇게 써서 보내는, 다산 선생이 써서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편지. 한번 보면은 내가 짧게 여기 써놨는데, 네가 곡산에서 돌아온 뒤부터 나는 너에게 과거 문장을 익히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과거의 문장이 뭐죠? 이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너를 아끼던 주위 문인들이나 시인들이 모두 내가 욕심이 많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 이미 과거를 하고 있고, 언제든 부모가 채근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어련히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을 할 것인데 뭘 그렇게 재촉을 하느냐, 그런 뜻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네가 패족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 공부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자, 그런데 이런 처지가 되었는데 나는 네가 벌써 진사도 되고 문과에도 급제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 시험조차도 볼 수 없게 된 너를 보니, 아버지인 내가 볼 때 너는 이미 진사라는, 과거에 급제해서 진사도 하고 진사라는 벼슬도 하고 문과에도 급제를 해서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문자를 알고 있으면서 과거에 대한 누가 없는 경우와 진사가 되고 급제를 한 경우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그러니까 자, 진정한 공부, 사실 옛날 선비들은 진정한 공부는 과거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과거 공부는 그야말로 벼슬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는데, 너가 이제 그 수단이 되는 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진정한 공부를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과거 공부가 아닌 진정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었다. 자, 그러니 너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너는 이제야말로 참으로 공부할 기회를 만난 셈이다. 자, 어쩐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 글을 대하면 참 그 자식한테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 다산의 어떤 심정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자식에게 과거 공부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뭐 과거를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패족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그가, 즉 다산 선생이, 나는 네가 벌써 진사도 되고 문과에도 급제했다고 생각한다 하고 자식을 위로할 때 그 말에 녹아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자, 이제 다산 선생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이 세 개의 글을 방금 읽어드렸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천과 비교해서 우리 그 한국에 이 다산 선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시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산 선생은 그 18년 동안 이렇게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18년 동안 했는데 이 그 18년 유배 기간 동안 그 책을 끊임없이 보고 또 끊임없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그 뭐 엄청난 양의 책을 남겼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목민심서라든지 뭐 경세유편이 뭐 흠음신선이 뭐 이런 엄청난 책을 썼고, 또 다산 선생이 쓴 기록들이 후세에 이렇게 그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사마천과 다산 정약용은 그 닮은 데가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최근의 인물을 하나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시인 김남주인데, 김남주의 그 시집 제목이 나의 칼 나의 피입니다. 물론 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김남주 시인은 그러니까 뭐 가장 그 최근의 인물이에요. 1980년대에 당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시가 널리 이렇게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히고 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예, 제가 그 대학에 다닐 때도 제가 1983년, 83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와 지금의 한국은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예, 지금은 사실 한국이 굉장히 그 자유롭고 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또 언론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시대지만 당시에는 이제 기나긴 어떤 군사 정권, 군부 정권, 또 독재 정권, 네, 어,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군부 세력 또는 뭐 독재 세력과 싸워서 이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또 자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고생을 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유학생으로 와 있는 전남대학교 이 교정 학교 안에도 뭐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이렇게 수십 명씩 이렇게 때를 이어서 다니고 또 뭐 시위를 하게 되면은 뭐 그 경찰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잡아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시대였는데 이 김남주 시인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난민전 남조선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그런 단체 거짓 단체에 누명을 씌워서 일종의 이제 감옥에 이제 에, 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시를 쓰게 되는데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 감옥으로 그 죄수들한테 주었던 이게 우유를 담은 이 우유곽입니다. 우유곽.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유를 담은 조그마한 상자가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건데 그것을 이렇게 우유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펼쳐 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우유곽 안쪽에다가 이렇게 칫솔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 가지고 그 칫솔 그 날카롭게 간 끝으로 이렇게 새긴 시입니다. 이게 시. 김남주 시인이 쓴 시고요. 또 그 다음 이 화면을 보면 이것은 이제 그 당시 그 감옥에서 쓰던 화장지예요. 이 화장지 갱지에다가 이렇게 시를 이렇게 썼죠. 뭐 여기 보면 달러라는 시죠. 이렇게 당시에 그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에, 김남주의 시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한번 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칼 라이프라는 시인데 여기 보면은 자 보면은 자 토지여 나는 심는다 그대 살찐 가슴 위에 언덕 위에 골짜기의 평화 능선 위에 나는 심는다 평등의 나무를. 자 보세요. 여기 이 평등의 나무 그러니까 자 누가 지키랴 왕이 와서 왕의 군대가 와서 지켜주랴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만들어 놓은 법관이 와서 지켜주랴 아니라는 거죠. 자 천만에 나는 놓는다 토지여 토지 위에 사는 농부여 나는 그대가 밟고 가는 모든 길 위에 나는 놓는다. 자, 뭘 놓아요? 자, 이 나의 칼 나의 피. 곧 나의 칼 나의 피는 뭐죠? 오, 평등이요. 평등은 나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는 계속 핍박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평등한 그런 나무를 그런 세상을 나는 바란다. 나의 칼 나의 피라는 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시입니다. 김남주 시인은 이렇게 특히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이런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뭐 통일에 대한 시도 쓰고 우리 한국은 지금도 분단 국가죠.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서로 대치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뭐 당시에 80년대 수많은 시인들이 뭐 민족 통일을 노래한 시도 많이 썼고 또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위
또 이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 쓰고 그랬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시를 인용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꼭 제 이야기를 꼭 보여드리는 것보다 여기 보면은 뭐 신문에 소개했던 한 글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덕성여자대학교의 교수인 문학평론가이기도 한 윤지관 교수가 그 신문에 써놓은 글이에요. 나의 칼 나의 피에 대해 이렇게 썼는데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980년대 어묵한 시대에 스스로를 혁명가이자 전설하고 일컬었던 시인이 있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 80년대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던 시인 김남주. 그가 전주교도소의 감방에서 우유곽에다 못 같은 것으로, 여기 사실 못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칫솔, 날카롭게 간 칫솔이었어요. 칫솔 끝으로 꾹꾹 눌러 쓴 시들을 담은 게 나의 칼 나의 피라는 시집이다. 1987년 이 옥중 시집이 처음 나왔을 때, 옥중 시집이라는 것은 김남주 시인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어요. 면회를 간 그 동생 김덕종 씨에게 그 밥을 사식이라고 하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면회를 가서 이제 그 김남주 시인이 그 밥을 먹게 되는데, 사실 김남주 시인이 그때 밥을 거의 먹지를 않고 3분의 1쯤 먹다가 교도관들이 보지 않을 때 그 자신이 쓴 그 원고 뭉치를 그 밥 속에 이렇게 어떻게 뭐 반찬인가 밥 속에 어떻게 밀어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들키지 않고 용케 이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이제 87년에 이렇게 시집으로 나의 칼 나의 피라는 시집으로 엮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천문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 시가 굉장히 직설적이었잖아요. 이 뭐 이렇게 막 요즘 시처럼 무슨 그냥 비유적이고 뭐 은유나 뭐 상징이나 이런 게 없고 거의 무슨 그 산문처럼 누구나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시죠. 이런 직설적인 이런 시가 당시에 억눌려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떻게 됐죠? 나는 도끼로 장작을 패듯 내리치는 그 직설에 놀랐고 격정에 타올라 화산처럼 분출하는 뜨거운 신념에 압도되었고 그 밑바닥에 흐르는 너무나도 순정한 영혼에 매혹되었다. 자, 보세요. 군사 정권의 강압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 시대에 모든 언로가 막히고 굴절되던 시대에 자그마한 몸집의 한 시인은 마치 임금윤기가 당나귀귀라고 하던 동화 속의 아이처럼 말한다. 학살의 원흉이 지금 옥좌에 앉아있다 라고.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김남주 시인이 쓴 학살이라는 시가 1, 2, 3 이렇게 세 편이 있는데 1980년 5월 달에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광주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사실은 그 군인들의 그 공수부대라고 하는 그 군인들의 무자비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니까 학생들의 시위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분노해서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그런 또 민간인들 그 학생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지요. 또 끌려가서 행방불명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광주 그 당시 학살을 김남주 시인이 이제 학살 1, 2, 3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그 구절 중에 그 시의 한 구절이에요. 학살의 원흉이 지금 옥좌에 앉아 있다. 당시에 그 최고 권력자를 지칭한 거죠. 자, 정직한 언어는 어떤 시적 수사로도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을 단숨에 장악한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대략 뭐 김남주 시인이 어떤 인물인지 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제가 사마천도 이야기했고, 뭐 김남주 시인도 이야기했고, 다산 정약용도 이야기했죠. 대략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책이라고 한 것이 무언가 하는 걸 좀 더 정리를 해보려고 이런저런 예를 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가요? 뭐
지금 보면은 자, 제가 지금 원래 준비한 게 뭐 이렇게 몇 개 시도 한 두 개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생략을 하고 지금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 뭐도 봤고 금강경이라는 또 경전도 봤고 이런 것들도 다 책이죠, 책.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나 뭐 불경 뭐 또는 코란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담은 어떤 뭐랄까 책인데 이게 이제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유를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담는 그런 매개체 어떤 그릇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나 마오쩌둥의 어록 이런 것들을 보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정치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억압이나 권력의 도구로도 쓰이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김남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이게 어떤 좀 뭐랄까 억눌리고 부자유한 시대에 어떤 시나 어떤 문학 또는 책 이런 것들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누군가요? 중국의 사마천, 치욕을 딛고 사기라는 위대한 책을 썼던 사마천, 또 한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다산 정약용 이런 것들을 보면 뭐랄까 기록하는 자, 저술하는 자의 어떤 위대함, 또 뭐 역사나 어떤 책의 어떤 그런 가치, 유용한 가치랄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지요.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처음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다 통하는 거죠. 뭐 정보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사유화하는 매개물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죠. 아까 뭐 이야기했던 소장품, 내가 아끼는 소장품도 될 수 있고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뭐 구텐베르크의 성경 같은 거 인쇄술 같은 걸 보면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이런 발전 과정을 어떤 바꿔놓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새로운 뭐 패러다임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널리 전파하느니 아주 강력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기 지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세계관을 바꾸는 그런 좁은 의미에서는 책의 어떤 그런 역할도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책이 없었다고 하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없었다고 하면은 또 지금과 같은 어떤 종교나 뭐 자본이라든지 어떤 사회 체제 또 정치 체제 또 어떤 지금의 어떤 문명의 모습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또는 새로운 어떤 인류가 새로운 방향으로 또 변화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이제 마무리는 이제 책의 과정을 좀 약술하는 가볍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어차피 이 학기 때 한 번 더 있는 강의와 연관이 있는 것이어서 자, 이후의 책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뭐 이북이라든지 전자책 또 뭐 오디오북 이런 것들이 벌써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책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진화를 할 것이라고 지금 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지금 보시면 자,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출판의 변화하고 그 기점이 지금 1990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던 아까 말씀드린 198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책이 인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납으로 이루어진 활자 좀 뒤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납으로 이루어진 활자인데 이 납 활자는 납은 이렇게 불에 쉽게 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볼록하니 이렇게 글자가 볼록하니 나오게 이렇게
납을 떠가지고 이렇게 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한글로 따지자면 뭐 가나 다라 마바사 이런 글자의 하나하나를 전부 다 납으로 활자를 만든 거죠. 예, 납으로 활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는 시대만 해도 이 납활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우리가 아까 했던 김남주 시인의 시집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모든 그 인쇄물들은 다 이렇게 납활자를 이용한 그런 시대였고, 이제 1990년대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그 뭐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죠.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이런 또는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이렇게 서체로 만들고 또 그것을 또 보기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편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과정 자체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출판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손으로 하던 수작업 시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대로 바뀌는 기점이 1990년대 중반 정도 됩니다. 자, 이 1990년대는 또 뭐 시대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김남주 시인이나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80년대까지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자유한 시대였고, 그래서 책에 있어서 책의 출판에서도 당시에는 이렇게 좀 약간 이념적 성향이 강한 책들이 잘 팔렸어요. 김남주 시인의 시집도 굉장히 이념적이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편집자나 출판의 기획자가 결국에는 이런 이념 성향이 강한 좀 유명한 작가라든지 뭐 이렇게 단순화된 편집과 기획만 해도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한국이 민주화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성장도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또 개인의 사유 이런 데 관심이 이제 급격하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개인의 사유 또 뭐 개인의 그 개인적 독자가 원하는 취향 뭐 이런 것에 맞춰서 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다양한 분야의 그 지식을 출판 편집자들도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의 출판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죠. 분야도 다양하고, 그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는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출판의 교과서도 있고 참고서도 있지만 사전도 있고 뭐 전문 교재, 학술, 일반 대중 교양서도 있고 뭐 역사, 철학, 뭐 인문학, 자연과학, 문학도 뭐 소설이나 또는 뭐 산문, 예술도 뭐 그 안에 미술이니 뭐 사진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한국 출판이 이렇게 세분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분화되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또 뒤에 나오니까 그럼 또 한번 가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이게 납활자라고 했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이건 뭔가요?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는 이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를 만들려면 이렇게 식자공이라고 하죠. 이 활자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가 꽂혀 있고 여기에 나가 꽂혀 있고 여기가 아가 꽂혀 있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빨리 판독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 맞는 글자를 찾아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서 하나씩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고로운 그런 과정이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납활자를 만든 인쇄기가 이제 활자가 다 꽂히게 되면 여기다 잉크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묻혀서 인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1980년대까지의 인쇄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쇄가 된 책들을 보면
이렇게 찍혀 나오는데 글씨가 이렇게 세로 쓰기가 되어 있고, 좀 뭐랄까 지금 나온 인쇄물에 비하면 좀 거칠고 이렇게 볼록하니 오목하니 들어가 있는 데다가 잉크도 좀 이렇게 번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건 뭔가요? 요즘에 이제 모든 게 다 컴퓨터화되고 전선화되고 또 인쇄술도 뭐 엄청나게 큰 인쇄 기계들이 있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곳은 종이를 만드는 공장, 곧 제지사의 풍경인데, 이렇게 롤러죠, 롤러. 엄청나게 큰 크기의 종이들이 이렇게 뚫뚫뚫 두루마기처럼 말려 있죠. 마치 우리가 이게 쓰고 있는 화장지에 쓰는 화장지, 그것을 확대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쇄에 쓰이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장은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과거에 이제 요거 필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인쇄를 하게 되면 그 컴퓨터에서 편집한 책의 모양을 여기 이제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 쓸 때 사진을 다 찍게 되면 그 현상소에 가서 이렇게 암실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실에서 이렇게 그것을 현상을 하게 되고, 그 현상의 기술을 필름을 가지고 다시 또 실제 사진의 모습을 인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지금은 뭐 디지털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프린트할 수도 있고 바로 또 인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죠. 그것처럼 디지털화 된 것처럼, 그렇게 디지털화 된 것처럼 지금의 인쇄도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작업한 어떤 책의 편집 모양을 요즘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이걸 어떤 인쇄의 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이 뭐냐면 인쇄기에 이 판을 이렇게 인쇄하기 전에 두릅니다.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인쇄기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인쇄기인데, 이 인쇄기의 요 반대쪽에 종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인쇄 이 안에 롤러가 있어요. 동그란 롤러가. 그러면 아까 여기 봤던 이 판을 이 인쇄기 롤러 안에다 감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는 빨강색,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검정색, 뭐 하나는 파랑색, 이렇게 4개의 색깔을 판을 여기다 밀착을 시켜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인쇄기의 구조인데, 자, 보시면 4개의 롤러가 있죠. 이렇게 4개의 롤러가 있는데 색깔별로 있습니다. 이렇게 노랑, 빨강, 파랑, 검정. 그리고 여기 종이가 들어가요. 이렇게 종이를 뚝 쌓아놓으면 자동으로 한 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롤러기가 돌아가면서 여기 이 인쇄판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판, PS 판이라는 이 판을 여기다 감습니다. 노란색 판, 빨강색 판, 파란색 판, 검정색 판, 이렇게. 그래서 종이가 가고 잉크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똘똘똘 감기면서 여기에 종이가 나오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감겨서 여기 와서 인쇄가 다 된 종이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인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뭐 책을 기획하고 뭐 이런 단계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이거 보여드렸고, 자 보시면 편집자가 있죠. 출판사의 편집자가. 이 편집자는 저자, 필자, 책을 쓸 사람을 만나서 고르기도 하고 조율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써온 글을 원고를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검토도 하죠. 그러니까 투고된 원고를 검토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책을 만들려고 기획도 하고, 거기에 맞는 필자, 저자를 섭외도 하고, 그래서 편집자라고 하는 것은 토탈 모든 일을 다 병행해서 출판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 한 권의 책이 기획이 되면, 필자가 섭외되면 그 책에 뭐 사진이 들어갈 건지, 그림을 넣을 건지, 또는 뭐 어떤 도표를 넣을 건지도 편집자가 판단을 하고요. 또, 자, 원고가 다 들어오게 되면, 사진도 집어넣고 하면 이것을 디자인하는 작업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원고의 교정 교열, 잘된 점, 잘못된 점, 고칠 점 이런 것들 다 편집자가 보고 또 여기 진행하면서 어떤 종이를 쓸 것인지, 뭐 책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칼라로 할 건지 또는 흑백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편집자가 기획 검토를 하고 저자와 상의하고 또 이 책을 디자인할 디자인 파트와 또 상의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독자를 만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점에는 어떻게 팔고 언론사나 이런 신문사나 방송국 이런 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인터넷 서점이라든지 또는 일반 오프라인 서점 이런 서점들이 있죠. 그런 서점들을 몇 대 몇으로 이걸 유통을 책을 판매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토탈로 고민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편집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쇄라든지 종이를 선택하고 나서 인쇄하는 과정은 이 진행하는 여기에 속하겠죠. 여기에. 자, 그 다음 화면은 뭔가 볼까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편집자의 길을 걷게 되면 보통 이제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가면 그 보조 수습 편집자의 기간을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를 거치면은 본인이 직접 단행본 책을 맡아서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출판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 편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 편집자의 기간을 또 뭐 또 5년 더 거쳐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뭐 30살, 뭐 20살 중후반 무렵에 취직해가지고 30살 중후반 또는 40살 정도가 되면 이제 뭐 거의 베테랑급 편집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이제 보통 이제 큰 출판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또 다른 출판사로 옮기기도 하고 또 본인이 또 그 특별한 책을 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이렇게 전문 편집자로서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거의 이제 강의가 끝나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예. 자, 여기 보면 저자, 필자, 책을 쓰는 필자의 입장, 이거는 출판사의 입장, 이거는 뭐 편집자의 입장인데, 사실 이건 좀 뭐 그렇게 전문적인 건 아니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와 출판사의 편집자, 그리고 뭐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 또 뭐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 이런 사람들이 합심하고 논의하고 이러해서 한 권의 단행본 책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코로나19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답사를 남원으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 갈 수 없게 되고 뭐 개인적으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말하자면 처음이고 좀 부족하고 좀 낯설더라도 이제 책을 만드는 저자이자 뭐 편집자이자 또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이자 이런 역할들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해보는 거예요. 서툴지만 사실 제가 오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강의는 그냥 거의 참고할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이 몇 달 뒤에 나오게 되면 어렴풋하게 그것이 훨씬 더 실체적인 그 느낌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뭐 파일을 하고 필름을 제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화 되면서 여기 파일 제작부터 여기까지가 다 생략이 돼 버린 거예요. 네, 지금은 바로 그냥 파일만 가지고 디지털로 인쇄하는 과정까지 와 있는데 대부분의 책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소량 인쇄만 이렇게 하고 여기 판 제작부터 하는 걸로 그래서 큰 기계에 옵셋으로 찍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또 뭘까요? 편집자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편집자가 한 권의 책을
기획하게 되면 일종의 이 책을 어떻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개발 계획서인데, 보통 이런 개발 계획서에는 이렇게 책의 제목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책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간략한 컨셉 방향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뭐 페이지가 몇 페이지짜리에다가 책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에, 뭐 칼라로 할 건지 흑백으로 할 건지, 종이는 어떤 걸로 할 건지, 뭐 책의 제본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하게 된 부수도 적게 되고, 또 예상이 되는 독자,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일 거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다, 어떤 나이를 먹은 연령대는 어떨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적죠. 그리고 이 책을 만들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책과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 정도가 팔릴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뭐 이 책의 제작비는 얼마이고 몇 부 정도가 팔렸을 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편집자가 개발 계획서를 써서 이제 출판사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샘플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이제 뭐 마케팅, 그러니까 홍보, 책의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어떻게 그 글과 어울리게 만들 것인가, 뭐 사진의 크기, 또 사진의 방향, 또 어떤 사진을 어떻게 잘라서 쓸 것인가, 뭐 사진의 트리밍하는 거, 이런 것들 또 굉장히 있고, 또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정도에서 지금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상당히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대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거 동영상 강의니까, 예, 동영상에 좋은 점이 또 있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또 되돌아가서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찾아서 봐주시고, 또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강의가, 그때 이제 직접 저를 만날 수 있게 되면 이때 좀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뭐 2학기 때 강의에서는 꼭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